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평장 최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최주류 금요일 시간입니다. 예, 김호준 씨 국회 발언 관련해 가지고 정신없이 이곳저곳 확인하느라 최주류 시간이 다가오는 거를 몰랐습니다. 최주류 금요일 거는 이미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서요. 오늘의 주제는 서울 아파트 장기 그래프를 보면서 6%짜리 배당주를 생각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경복궁의 경복궁의 창문을 보면서 뭐 누군가를 생각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여간 쭉 듣다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이게 KB 부동산 거 같은데요. 예, KB 부동산 거 같고요. 87년부터 나왔죠.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것 같지만 36년 동안 연평균 6.7% 상승했습니다. 36년 동안 연평균 6.7% 상승했습니다. 2022년까지 나와 있는 그래프네요.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16% 상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IMF 환란이기 직후 닷컴 버블 때 30%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가 그거 뭐죠? 일기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그때 37.6%까지 상승한 적이 있네요. 그 가운데 거는 0이 아니고요. 연평균 상승률이에요. 연평균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0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밑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물론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죠. 2009년, 10년 이럴 때는 리만 브라더스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4.5까지 갔었네요. 12년도에 마이너스 1.8 이렇게. 강남 아파트가 그때 한 30%, 40%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위공직자 정진석이었나 누구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국민의힘 중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분석하다가 그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게 한 6, 70평 됐었던 것 같은데 공시가가 한 60억 정도에서 공시가만 한 40억, 한 20억 정도 떨어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지간한 그 강남에 이른바 이제 진짜 알짜배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도 당시에 2012년, 13년 이때 공시가만 4억 수준으로 떨어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34평짜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강남의 매매가 가장 잘 되는 아파트들이 그 정도 공시가만 그 정도 떨어졌으면 시가가 한 10억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6년 동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안 올랐죠. 서울 말입니다. 그리고 빌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인데 36년 동안 연평균 6.7%. 미국 100년의 S&P가 뭐 얼마죠? 보통 한 10%, 11%의 수익률을 연평균 기록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36년 동안 에버리지 6.7%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네. 물론 강남에 있었던 분들은 강남의 서초 송파 뭐 강남 이쪽에 집을 구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올랐겠죠. 뭐 10배, 20배도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샀다고 하더라도 한 2억, 20억 됐으면 서초동이 제 기억에 2000년대 막 초반에 3억 정도 갔었던 것 같거든요. 2억에서 3억 정도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핵심인 반포 이런 곳이 그랬었던 것 같고 2000년대 중반까지도 5억짜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2000년대 뭐 2005년 뭐 이럴 때까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거에 이제 한 20억은 기본이죠. 뭐 한 30억 이렇게 되니까 대여섯 배는 올랐겠네요. 대여섯 배는 올랐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긴 시계열로 보고 모든 서울의 아파트를 보면 뭐 서울은 강남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맨날 강남구만
집중해서 보니까 뭐 긴 시계열로 보고 서울 전체 25개 구를 다 보면 6.7%밖에 안 올랐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6.7%밖에 안 올랐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고 윤석열은 뭐 내란을 일으키고 뭐 주식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이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이제 뭐 조선일보가 스피노프한 무슨 땅 짚고 그다음에 매경, 한경 뭐 이런 데는 여전히 부동산 펌핑 많이 하던데요. 어, 제가 보기는 끝났습니다. 부동산도 끝난 게 이 그래프와 또 보여드릴 그래프가 금리 일단 이 요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구는 장기적인 요인이니까 제쳐두고 소득은 뭐 별로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상위 10%나 상위 20%도 급격하게 오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미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한테 집을 뭐 20억짜리나 30억짜리를 사줄 여력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10%는 계속 돈을 벌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도 뭐 엄청나게 돈이 현금이 많다. 일부는 그렇겠죠. 상위 1%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위 10%나 20%가 엄청나게 현금이 많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또 뭐 자식들에게 돈을 그렇게 집을 10억짜리, 20억짜리 특히 20억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사줄 여력이 되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위 10%나 20%에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1%나 2% 예. 이 정도로 또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고 자식들한테 상속세나 증여세 이렇게 스리슬쩍 해서 물려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주택보급률은 늘 그냥 주택보급률이 공산당이 아니면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면 러시아나 뭐 북한 뭐 이런 나라가 아니면 주택보급률이 100%인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가. 그들은 이제 자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는 개념이 없지만 99년도 가령 중국처럼 중국이나 무슨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옛날 과거에 구소련이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99년 임대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9년 동안 이 집에 그냥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당에서 보장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가 보유율이 100%가 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우리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미국 해봤자 한 64, 5%, 일본 60, 한 1%, 한국 지금 한 61% 됩니다. 60점 몇 퍼센트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낮지 않냐? 서울은 한 50%, 54%밖에 안 되지 않냐? 뉴욕 보세요. 뉴욕도 그래요. 뉴욕도 한 50%밖에 안 돼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소득 이야기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이 미국보다 2분의 1 수준인 나라의 자가 보유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만 미국은 땅덩이가 우리보다 뭐 수십 배가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미주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싸요. 아직도 뭐 2, 3억이면 뭐 좋은 집 삽니다. 좋은 집 사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은 집 사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데하고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자가 보유율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국의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목에 찼다. 그러면 인구는 제쳐두고 생각하자 그랬어요. 인구는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건 제쳐두고. 그러면 금리 이야기를 해요. 또 공급 이야기를 해요. 공급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도 가격이 오른 적이 있고요.
공급이 엄청나게 늘었을 때도 가격이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증거, 히스토리컬 에비던스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문재인 때 공급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근데 가격 올랐어요. 박근혜 때 공급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가격이 정체가 됐습니다. 가격이 오히려 내렸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 금리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공급은 그렇게 큰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람의 기대심, 이건 심리에 굉장히 크게 좌우된다. 왜냐하면 자가라는 거를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욕구, 그 가수요를 이렇게 막 충동질하는 것들, 그 요인들은 내가 소득이 많거나 뭐 먹고 살만하거나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 집값이 더 오르겠다라는 집값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출 금리가 되겠죠. 그런데 대출 금리도 금리가 내리니까 요즘 뭐 막 이야기 하잖아요. 금리가 내리니까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지금이 조금 안 좋고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조선일보, 매경, 한경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좋아질 거야. 한번 금리 그래프 보여주실래요? 한국은행 금리 그래프를 보면요. 한국은행 금리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쪽 위에 2008년도 10월 달에 저때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가지고 5.25%포인트, 5.25%였던 금리가, 이명박 때 아뜨거라 해서 팍 떨어졌죠. 팍 떨어졌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국 덕분에 수출도 좋고 경상수지 흑자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쭉 올렸습니다. 2011년까지 올렸다가 그랬다가 아이고 경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계속 금리를 낮춥니다. 낮추죠. 2016년까지 낮춥니다. 2016년, 2017년까지 낮추죠. 그래가지고 2011년 6월에 3.25%포인트 정도였던 3.25%였던 것이 2011년 6월에 3.25%였던 것이 쭉 낮아져서 쭉쭉쭉쭉 낮아져서 뭐 1.5까지 수준으로 2015년 16년에 갑니다. 1.25까지 가네요. 이 정기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약세였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뭐 60억짜리가 40억으로 떨어진 때가 이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통 뭐 한 4억, 5억, 10억 정도 떨어지는 거는 일도 아니었던, 그러니까 일반 평형수 34평짜리가 그 정도 떨어지는 거는 당연했던 때가 요 한 4, 5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금리가 올랐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지금 한 4년, 5년 동안 떨어졌는데 4년, 5년 동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왜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예. 이거는 결국은 경제는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인구는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아? 내 소득이 오를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 가수의 요인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저런 방식으로 폭포수처럼 떨어져도 쉽지 않다. 부동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36년 동안 연평균 6.7% 상승한 서울 아파트를 감안한다면 특히 중장년 세대들, 현금이 궁핍한 중장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될까? 연평균 6% 주는 배당주는 한국에 있습니다. 연평균 6%. 그러면 배당을 하면서도 그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을까? 꾸준히 주면서도 내가 늙어 죽을 때 그 배당주를 자식한테 넘겨주면
내가 산 그 가격이면 얼마나 좋아요? 가령 6% 배당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넣어놨는데 10년 동안 6%를 받았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받죠. 그거 가지고 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1억을 넣어놓으면 6% 배당이면 10년이면 6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만약에 1억이 그대로 있으면 6천만 원은 이익이죠? 주가가 올라 있으면 그건 너무 땡큐고. 그게 배당주의 매력입니다. 주가가 내려가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 있으면 이 사람이 본전이니까요. 예. 한 40-50% 정도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배당을 준다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현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본 축적된 기업들 굉장히 많다 그랬죠. 한국에. 자본 축적된 기업들을 찾아보십시오. 그거는 여전히 금융주에 있고요. 그리고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배당주, 우선주 뭐 이렇게 찾아보시고 제조업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배당 많이 주죠. 그러면 현대차 우선주랄지 투우비랄지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가령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지금 지난번에 배당을 줬던 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4년인가? 윤석열 때문에 정신이 없어. 2024년이죠. 2025년에 예상 배당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예상 배당에다가 예상 배당 10,000원 나누기 현재 가격이 뭐 10만 원이다. 예상 배당 1년 동안 10,000원. 그다음에 이게 현재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시가 배당률이 10%죠.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문 기사를 보고 그 기업은 5.5% 배당이에요. 지금 시가에. 요런 옛날 기사랄지 최근 기사를 보고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2025년, 6년, 7년, 8년에 DPS라고 나와 있거든요. 디비든 퍼 쉐어라고 재무제표에 나와 있어요. 네? 캐시플로우에 나와 있습니다. 캐시플로우 이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DPS를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DPS를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도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말이 되나? 말이 돼? 말이 되면 투자해 볼까? 투자해 보면 진짜로 10,000원을 2027년에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시가로 계산해 보면 무려 9%네? 그럼 지금 6% 받아도 좋은데 그때는 9%네? 그럼 9%면 9%를 10년 동안 받으면 90%네?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직접 하세요, 제발. 뉴스를 보고 그거 부정확한 정보를 보지 마시고 재무제표를 보든 아니면 전부 그거 하시잖아요. HTS든 무슨 앱 설치해가지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숫자로만 돼 있는 거 있어요. 참고해가지고 숫자로 쭉 돼 있는 거 있죠. 그 재무제표의 DPS 부분을 보시고 그 사람의 논리를 일단 보십시오. 그 논리를 근데 한 사람의 논리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보시면서 괜찮다,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한번 분자 분모해가지고 그대로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를 혼자서 한번 상상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뮬레이션은 애널리스트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베스트 케이스에는 돈 벌겠네. 워스트 케이스에는 그래도 한 4%는 주겠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고 500원도 넣어봤다가 5,000원도 넣어봤다가 1,000원도 넣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상상도 해보시고 분석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36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 정도는 달성할 수 근데 그게 현금이야. 깔고 앉는 게 아니고 그게 현금으로 따박따박 분기별로 또는 연에 한 번씩 들어와. 특히 이렇게 만약에 저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가 금리는 뭐랑 연동된다 그랬죠? 경제 성장률이랑 연동된다 그랬죠?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금리가 계속 낮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진다면 근데 배당은 기준금리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인데 배당이 5%야. 그러면 기준금리보다 2배예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10% 가까이도 미래에 볼 수 있다. 엄청난 거죠. 4배인데 그러면. 4배인데. 예, 그런 것들을 꼼꼼히 찾아보시라. 뭐 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현대차도 좋고요. 삼성화재도 좋고요. 한번 꾸준히 한번 보시면 그리고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경제의 미래와 그리고 그 산업이 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어떤 거시경제적인 틀 안에서 이제 기업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잠깐만 짚어드리면 파이낸셜 타임즈든 월스트리트 저널이든 다음 주에 미국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내릴 것 같다. 그러나 내년에는 둘 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건 내년에는 아마 좀 조정하면서 갈 거다. 누차 말씀드렸죠. 미국의 관세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국 자체의 인플레이션도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 그리고 메디케어 미국도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랄지 의료비 상승 그다음에 서비스 섹터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거 잡기가 힘들다. 그거 마지막으로 잡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다.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까지 하면 공산품도 다시 오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은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원래 파월도 파월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미국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그건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고 미국이 툭툭툭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지금 갭이 있잖아요. 1.5%포인트 정도 갭이 있어요. 우리가 더 낮죠. 우리가 더 낮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떨어뜨리지 못하면 한국도 툭툭툭 떨어뜨리지를 못하죠. 그러면 어떤 중금리와 중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는 안 좋은 상당히 고단한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환율은 쉽게 내려가지 못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도 팍팍 일본처럼 금리를 경기 침체니까 낮추거나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와가지고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처럼 뭐 낮추거나 오랫동안 저금리로 해버리거나 아니면 미국 니들은 낮추지만 우리는 올려 이렇게 할 만한 통화의 어떤 체력, 위력, 위상 이게 안 됩니다. 한국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페드의 상황이 우리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이 팍팍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이죠. 저도 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금리가 확 떨어지면 그나마 좀 자산시장이 버텨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죠. 속으로는 제 이익만 생각하면.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기는 녹록치 않은 여건이다. 쉽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